저는 20대 중반이라는 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이미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 세상이 저와 피를 나눈 가족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일구고 관리하시던 상가 건물 하나를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제 또래 친구들이 겪는 취업이나 생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했지만 커다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보니 서글픔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가족 한 명 없다는 생각이 늘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황민호였습니다. 남편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빤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자신의 홀어머니와 여동생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가장으로서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가족이 없어 늘 온기에 목말라 있던 제게 남편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은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가족이 된다면 나도 저런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애정도 있었겠지만 동정심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경제적인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어머니고 또 동생이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도 많이 도와드렸고 나중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보증금에 매달 나가는 월세도 제가 내게 되었죠. 시누이인 황제이 역시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용돈도 자주 주고 잘 챙겨주었어요. 게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걱정하는 남편의 말에 혼수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신우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고 싶었던 게 많다며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부터 비싼 가구까지 알아보더라고요. 저한테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요. 그맘때 남편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자주 내비쳤습니다. 상사의 갑질과 박봉에 지쳤다며 이제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을 때려치우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게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라면 사업도 성실하게 잘 해낼 거라 믿었기에 여유 자금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죠. 저는 남편을 참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참 잘했고 시어머니도 신우도 저에게 늘 고맙다고 우리 집 복덩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저는 더 잘해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쩌면 그 복덩이란 말은 저에게는 참 달콤한 족쇄 같은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하고도 황당한 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평소 업무 시간에는 연락이 잘 없는 사람이기에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니? 제 생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과 생일을 했는데 난데없이 한 달이나 지나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다니요. 잘못 보냈다기엔 남편이 저 말고 자기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메시지를 받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남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묘하게 허둥대는 목소리로 변명을 쏟아냈죠. 여보, 방금 카톡 확인했어? 내가 순간 헷갈려 버렸네.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 여보. 지난달에 같이 생일도 해놓고 착각을 해? 많이 피곤했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정신이 없어.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생일 축하 문자를 갑자기 보낸다는 게 아무래도 걸렸죠. 이상하면서도 불길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남편의 행동을 처음으로 의심해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블랙박스와 신용카드 내역 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볼 일조차 없었지만 의심의 물꼬가 터진 이상 한번 확인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폰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나 전화통화에서 이상한 건 없었는데 남편이 SNS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평소에 남편이 SNS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플이 깔려 있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그 SNS를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스크롤해 내려가던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SNS의 주인 이름은 김경아였어요. 남편이 제게 카카오톡을 잘못 보냈던 바로 그날 김경아의 피드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커다란 꽃다발과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해시태그에는 샵 사랑받는 여자, 샵 행복한 생일 따위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몰래 만나왔던 상간녀고 그날 제게 잘못 보냈던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SNS에 작은 초음파 사진과 아기 신발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임신 5개월 차더군요.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임신?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끔찍했던 것은 사진 속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김경아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 황제이였습니다. 어머님, 아가씨와 함께한 행복한 저녁 식사라는 글귀가 적힌 그 게시물을 보는데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 여자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것도 모자라 따로 만나기도 한 사이였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제가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도와드렸는데 저한테 복덩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요. 대충 왜 그런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에게 너희 부부만 좋으면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하셨는데 은근 남편한테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쪼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두어 차례 자연유산이 되고 나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워낙 약해서 그렇다는 말에 몸을 보호하는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조급할수록 안 생기는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그냥 마음 놓고 지내려 애썼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고 그 누구도 아이 빨리 안 가지냐고 닥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상간녀인 이 여자가 아마 임신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아마 이 여자한테 마음이 갔나 보더라고요. 저한테는 돈이 나오니 굽신거리면서 비위 맞추고 뒤에서는 작당하고 제 뒤통수나 치고 가족한테 당한 배신감이라고 생각하니 말도 못하게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 혼자 저지른 바람이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며 제 돈을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더 열받는 건 김경아의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태교 여행 준비 완료라는 글과 함께 캐리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주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요. 지방 출장이 아니라 김경아와의 해외 태교 여행이었던 겁니다. 정식 부부도 아니고 상간 남녀 주제의 태교 여행이라니 진짜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는가 보더라고요. 배신을 겪고 나서 저는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온기가 그리워서 또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채 맹목적으로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배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냥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교 여행을 떠나기로 한 금요일 당일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출장을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갑에 있는 제 명의로 발급해준 모든 가족 카드의 사용을 즉각 정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이삿짐 박스 여러 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흔적들을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했죠. 옷, 신발, 시계, 책, 그가 쓰던 노트북과 칫솔까지 제 집에서 남편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짐을 박스에 쳐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짐을 모두 실은 뒤 기사님께 주소를 하나 적어드렸어요. 바로 제가 매달 월세를 대납해주고 있는 시어머니의 아파트였죠.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불이 난 듯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면세점이나 식당에서 제 카드를 긁으려다 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겠죠.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끝에 저는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카드가 갑자기 정지가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아주 건조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지시켰으니까. 왜? 당신 지금 어딘데? 나? 출장 갔지. 진짜 출장 간 거야? 그럼. 누구랑? 김경아랑?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저기. 그 여자랑 태교 여행 갔지? 그 여자 임신해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 여자가 지 SNS에 버젓이 올렸더만. 아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가지가지 않을? 내 돈으로 그동안 재미 좋았니? 저기,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대로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민호짐이 왜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와? 둘이 싸웠니? 저는 아주 차분하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안 싸웠어요. 싸울 가치도 없고 그냥 이혼할 겁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몰라서 물으세요, 어머님? 뭘? 어머님 아들이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린 거 들킨 거요. 이름은 김경하고 임신 5개월이라면서요. 어머니랑 아가씨도 다 같이 만났으니 잘 알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을 텐데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자 엄청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소연아. 뭔가 오해가 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민호한테 네가 미쳤냐고 생 난리를 쳤다. 아니, 우리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너를 배신해. 내 아들이지만 진짜 민호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했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 5개월이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정리해라 얘기하려고 만났던 거야. 그게 다야. 그런 얘기를 한정식 집에서 만나서 오붓하게 하셨구나. 아니, 그건 또 어떻게, 혹시 사람 붙였니?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그 여자가 자기 SNS에 버젓이 다 올렸던데요. SNS? 네, 아주 보란 듯이 사진하고 다 올렸던데요. 우리 어머님 하고요. 아니, 걔가 미쳤나? 사진을 올렸다고? 저기, 다 오해야. 나는 정말 잘 구슬러서 애 지우게 만들려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소연아! 이제 소용없다고요. 그쪽 여자가 아이 가져서 마음이 더 갔나 본데 그리로 가세요. 저 안 잡아요. 바로 깨끗이 이혼해 드릴 테니까 그 여자 며느리로 삼으시라고요. 진심이에요. 아니, 그게 소연아. 이만 끊겠습니다. 허둥지둥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황제이의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엔 속 시원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마치 저도 모르게 저를 갉아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낸 것 같다고나 할까요?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베풀었던 모든 금전적 지원을 칼같이 끊어내고 그 빈 껍데기 같은 인간들에게 현실의 쓴맛을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남편 황민호가 그날 바로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공항에서 출국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라는 돈줄이 끊길까봐 부랴부랴 왔나 보더라고요. 그는 쉴 새 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의 음성 버튼만 눌렀습니다. 네 짐은 아까 낮에 다 싸서 어머님 댁으로 보냈어. 내일 내 변호사가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앞으로는 변호사랑 얘기해. 여보, 제발.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야. 애도 내 애인지 확실하지도 않아. 나 진짜 사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맛이 갔나 봐.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찌질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변명에 저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인간의 허울 좋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집 앞에서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조용히 꺼져. 단호한 제 목소리에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황민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미련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임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기만까지. 그 여자가 자기 SNS에 차곡차곡 다 올려주는 바람에 증거는 충분했죠. 그 여자는 부랴부랴 사진들을 지웠지만 이미 제가 다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당연히 모든 경제적 지원을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사는 집 보증금을 빼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당장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당장 집을 비우라는 통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른 번호로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누리던 안락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으니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겠지만 제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누이 황제의 차례였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제게 혼수를 약속받은 뒤 백화점을 돌며 최고급 수입 가구와 대형 가전제품들을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화점과 가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 예정이었던 모든 카드 승인 내역과 결제 예정권을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가 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누이는 이미 예비시댁에 최고급 혼수를 해간다고 큰 소리를 쳐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제를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신우는 대출과 카드론을 끌어다 쓰며 혼수대금을 치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처참한 몰골이 된 것은 남편, 아니 전 남편 황민호였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의 갑질을 핑계로 당당하게 회사를 때려치운 상태였습니다.
오직 제 재력만 믿고 사업을 벌일 생각에 부풀어 있었고 그 여유로운 자금으로 상간녀 김경아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지갑이 닫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백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월세를 내주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황민우 그리고 배가 부른 상간녀 김경아와 함께 변두리의 낡고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방 2개짜리 비좁은 집에서 한때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경아가 SNS에 사진들을 올려서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시모가 김경아를 그렇게 드자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싸워서 뭐 하나요? 이제 한 가족인데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베풀어주던 풍족함 속에서 기생하던 거머리 같은 그 가족들. 이제는 작은 방에 갇혀 마치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더군요. 이혼 판결문이 나오던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전해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조차 아까울 만큼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의미 없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그 따뜻한 울타리를 사고 싶었고 비어있는 자리에 빈 껍데기라도 억지로 채워넣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혼의 과정을 겪으며 저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단단하고 독립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대신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었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고요한 일상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거짓된 칭찬을 위해 내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유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려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얻는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오롯이 서서 내 삶을 통제할 때 나오는 진짜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평온하고 넉넉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홀로서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김광수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죠. 저희 부부의 삶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부부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식탁에 앉아 카드값과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계산하느라 바빴고 마트에서는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를 고르곤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갈 때면 한숨을 쉬며 어디 돈 나올 때 더 없나? 웃으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팍팍하긴 했어도 저는 우리 가족이 그럭저럭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주식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동료들은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며 우리도 평생 이렇게 대출금만 갚다가는 제자리 걸음일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따로 종잣돈이 없다더군요. 남편이 자신 있어 하길래 저는 고민 끝에 제 비상금을 꺼내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야금야금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된 얼굴로 퇴근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고 참 아껴가며 모았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저는 낙담해하며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 빚 안 진 게 어디야. 근데 우리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쳐다보지 말자.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해서 저금하자. 우리는 주식으로는 돈 못 벌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더 이상 그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저희 부부에게 그 주식 이야기는 없던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남편의 핸드폰으로 아이들과 갈 만한 캠핑장을 찾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화면 위로 메신저 팝업 알림이 툭 떴습니다. 회장님 언제 또 놀러 오세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이게 뭔 메시지인가 싶어 좀 황당했는데 남편은 알림창을 위로 쓸어 올려버리더라고요. 방금 뭐야? 무슨 회장님? 제가 묻자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스팸이지 뭐. 내 번호가 어디 유흥업소에 털렸나? 유흥업소를 간 건 아니고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저는 눈을 흘겼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유흥업소는 무슨. 그런데 가고 싶지도 않지만 애초에 돈이 있어야 가는 데 아니야? 우리는 회식해도 돼지고기나 먹고 헤어지는 게 끝이야.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저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진실의 꼬리를 잡은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둘째가 쓰던 작아진 자전거를 중고로 팔기 위해 중고거래 어플에 올렸어요. 산다는 사람이 퇴근하고 온다고 해서 기다렸죠. 그렇게 7시 정도 됐을 무렵 구매자가 도착했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려가서 구매자에게 자전거를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서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하려고 발걸음을 멈췄는데 차에서 내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더군요. 주위를 아주 기민하게 살피더니 트렁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 쪽에선 트렁크가 잘 보였거든요. 저는 뒤쪽에서 남편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편이 트렁크의 세차용품 정리함 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는 폰은 흰색인데 처음 보는 폰이었던 거죠. 저는 걸음을 멈췄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겐 세컨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폰 화면을 켜고 누군가와 짧게 톡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마치자 폰을 끄고 다시 세차용품함 깊숙이 숨기더군요. 저는 일단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다시 트렁크를 닫고 차문을 잠그더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더군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세컨폰이 있다니 바람을 피우는 걸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자동차 스마트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남편 차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아까 남편이 했던 그대로 세차 용품함 안쪽을 더듬어 핸드폰을 꺼냈죠. 전원을 켜니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라는 창이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남편이 주식계좌 비밀번호로 쓰던 숫자를 눌렀습니다. 틱. 잠금이 풀리며 밀려있던 알림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목록에는 체리, 수진, 아라 같은 이름들이 수십 개나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가방 사진이 있고 그 아래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이 오빠가 사준 가방은 마음에 들어? 네, 회장님. 완전 감동. 내일 스위트룸에서 봬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른 대화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남편이 맞나 싶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 몇만 원에 전전긍긍하며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은 그 폰 안에서는 돈을 물 쓰듯 뿌리는 재력가 회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는 와중에 저는 투자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거기엔 남편이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눈물 흘리며 거짓말을 했는데 그 돈은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코인 거래소로 들어가 엄청난 초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남편은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피 같은 돈으로 코인 투자에 성공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저를 속였던 겁니다. 나하고 아이들은 마트에서 할인 고기를 집으며 궁상맞게 살게 두고 혼자서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명품을 사다 바치며 유흥을 즐기는 화려한 왕국을 짓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소리까지 들으면서요. 어두운 트렁크 앞에 홀로 선 저는 소리 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나요? 여자들과 만나고 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제 앞에서 가증스럽게 힘든 가장인 척 연기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알고 믿으며 살아왔던 내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나 싶고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일단 주머니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었지만 그 와중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남편의 세컨폰 화면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들과 나눈 더러운 대화 내역, 명품 가방과 시계를 결제한 사진들,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들과 룸살롱에 밥 먹듯이 드나든 내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인 거래소 잔고와 수익률 인증 캡처본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고 샅샅이 찍어 제 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저는 지문 하나 남기지 않도록 옷소매로 폰을 닦은 뒤 원래 있던 세차용품만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당연히 잠 한숨 못 잤죠. 밤새도록 이가 딱딱 물릴 정도로 분노가 일고 기가 막히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남편이 너무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이득을 얻었는데 나한테 알리면 나눠야 될까봐? 가족한테 그거 쓰기 싫어서? 저 혼자서만 유흥 즐기는데 다 쓰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니 남편이 진짜 혐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아등바등한 거 알면서 감쪽같이 속이고 이 인간이 진짜 가족인가 싶고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깨끗하게 말라붙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모른 채 하면서요. 방에서 걸어 나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 너무 열받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지만 일단은 평정을 연기했습니다. 여보, 찌개 데워놨으니까 먹고 가.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를 꾸며내는 제 자신이 소름 끼쳤지만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절대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학습지 사무소에 연차를 내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사진과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르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그 막대한 코인 자산을 재산분할 받으려면 그 돈의 형성 과정에 제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과거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주식을 하겠다며 제게 돈을 받아갔던 그날의 은행 송금 내역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법원을 통해 남편의 주식 계좌와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사실조에 신청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코인 투자한 돈은 제가 주식 투자하라고 준 돈이 맞았어요. 만약 남편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했고 제 기여도를 증명하기 힘들면 그 수익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는 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제 비상금을 주식 계좌로 넣은 뒤 며칠 만에 그 돈을 고스란히 빼내어 가상화폐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녁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거실로 나온 저는 TV를 보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란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그런데요. 참 짧은 순간인데도 남편의 눈빛 저 밑바닥에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 살자고. 당신이랑 못 살겠어. 따로 이유가 있어? 저는 일단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래. 우리 서로 권태로워진 지 좀 됐지. 그럼 애들 양육권은 어쩔 생각이야? 라면서 바로 양육권 먼저 묻는 겁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하자는데 기다렸다는 듯 양육권을 물어보다니 이 인간한테 나는 뭐였나 싶어 싸다기를 날리고 싶더라고요. 남편 놈은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이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는 가난한 가장인 척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화려한 밤의 회장님으로 살아온 남편 놈. 구질구질한 저와 아이들까지 다 지워버리고 흥청망청 즐기며 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조강지처와 아이들을 귀찮은 짐 떼어내듯 버려서 신나 죽겠나 보다 싶으니까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는 픽 웃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묻네. 내가 뭘 기다려? 애들은 내가 키워야 되지 않겠어? 그래. 나보단 당신이 낫겠지. 내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양육비는 줄게. 이혼하자는데 바로 그러자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바로 그러자고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 내가 아이들 키울게. 대신 네가 트렁크에 숨겨둔 세컨폰 말이야. 거기에 있는 네 코인 재산 절반 나한테 내놔. 그리고 너한테 회장님 소리하던 그 상간녀들한테도 그대로 소송할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쇼 그만해라. 수진이 알아. 그리고 뭐더라? 체리? 너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그 여자들한테 돈 뿌리고 다녔지?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확보했고. 제 입에서 여자들의 이름과 정황이 줄줄이 나오자 남편은 놀라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니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돈 벌었다. 근데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굴려서 내 능력으로 번 내 돈이라고. 법적으로 따져도 너한테 줄 이유 없어. 너한테는 단 한 푼도 못 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넘봐? 착하고 무능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진짜 밑바닥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네 능력, 그 돈 내가 주식하라고 준 내 비상금이잖아. 네가 코인에 넣은 그 초기 자금 내 돈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반은 내 몫이지. 위자료까지 나한테 제대로 줘야 될 거다. 그 순간 남편이 쌍욕을 내뱉으며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쓸모없는 짐짝 넘기듯 바로 넘기더니 돈에 손댄다고 생각하니까 광분해서 날뛰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남편이 그런 인간일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돈 내놓으라는 소리에 당장이라도 저를 칠 것 같은 기세였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칠 테면 쳐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돈 절대 못 준다고 난리를 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즉시 대형 로펌의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해 저를 압박해오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걸어 너 따위가 내 돈을 넘보냐, 평생 학습지나 팔던 주제라며 조롱 섞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려 온갖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어 남편이 돈을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계좌를 꽁꽁 묶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의 폰에서 찾아냈던 상간녀 세세개도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장님인 줄 알고 간쓸게 답해주며 스폰을 받던 그녀들에게 소장이 나란히 날아갔죠. 그 반응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여자, 미안하다고 취하해달라는 여자. 남편의 그 화려했던 가짜 왕국은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남편 측 변호사들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들이민 초기 자금 내역은 너무나 명백했고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며 몰래 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니까요. 결전의 날 가정법원 법정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시작되자 남편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에서 남편의 주식 계좌로 그리고 다시 며칠 만에 코인 거래소 연계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간 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남편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조차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공한 초기 자금이 남편의 막대한 가상화폐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재판 내내 내가 직접 굴리고 투자해서 불린 내 능력이라고 악을 썼지만 재판부는 그 종잣돈의 출처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죠. 결국 남편이 그토록 저를 속이며 혼자 독식하려 했던 코인 자산의 절반 이상이 위자료와 함께 제 몫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죗값, 그리고 제가 낱낱이 찾아낸 3명의 상간녀들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 역시 모두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로 걸어 나왔을 때 남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만하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에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들 낳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그 끝은 얼마나 치졸하고 더럽던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제 통장에 꽂힌 돈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고 저 역시 학습지 교사 일을 여유롭게 병행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분노보다는 오히려 조강지처와 예쁜 아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전 남편이 참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기껏 돈벼락에 안고 나니 하고 싶었던 게 젊은 여자들 만나서 돈 쓰고 다니며 회장님 소리 듣는 거였을까요? 남편이 원래 그런 인간이었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잘 살고 있는데 건너 들려온 그의 근황은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제게 거액을 떼어준 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남편은 줄어든 자산을 다시 예전처럼 불려보겠다며 또다시 코인 시장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돈을 벌었던 건 뛰어난 실력이나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시기가 맞은 천운이었을 뿐이었죠. 그가 빚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영끌 투자를 한 직후 가상화폐 시장에 유례없는 대폭락장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 며칠 뒤에는 10분의 1토막. 그가 쥐고 있던 알량한 잔고는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졌죠. 원금을 만회해보려고 겁없이 손을 댔던 무리한 선물 거래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를 보며 회장님하고 아양을 떨던 화려한 여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사채업자들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매달 원금은커녕 어마어마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남편은 이제 새파랗게 질린 폭락 차트만 멍하니 들여다보는 한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가족을 제 발로 차버린 남편의 최후였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숨이 막힐 듯한 지옥이었지만 저는 그 지옥에서 주저앉는 대신 악착같이 제 몫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복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인간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일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